우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갤럭시 뭐 노트 4인가? 이번에 삼성 신제품이 뭐예요? 갤노트 4? 뭐 이게 나왔다면서요? 그게 외국에서 몇 달러? 299달러. 우리 돈으로 한 뭐 30만원 돈이야. 32만원 정도? 그 다음에 아이폰 6. 아이폰 6는 얼마일까요? 똑같이 299달러.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삼성 갤럭시 얼마? 86만원. 아이폰 6 96만원에 판대요. 이유가 뭐야? 아니 외국에서 30만원짜리 전화기를 우리나라에서 왜 90만원에 96만원, 100만원에 왜 파는 건데? 그 이유가 뭐야? 3배를 파는 거야, 3배로. 3배 넘게. 아이폰 6가 96만원, 299달러고, 아이폰 6 플러스가 399달러래요. 그럼 40만원이야. 30만원, 40만원짜리를 왜 96만원, 110만원에 파는 거냐고. 이거 나라가 미친 거야. 중간에 3배나 뻥튀기를 해먹는데, 아니, 삼성폰도 외국에서 30만원짜리를 왜 우리나라는 86만원 주고 사야 되냐고. 외국에서 파는 거 우리나라에서 못 써요.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요, 통신 방식이 달라. 우리께 CDMA인가 이래갖고 통신 방식이 달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사는 거를요, 우리나라에서 못 써요. 막아놨어, 우리 정부에서. 결국 이게 통신사하고, 그러니까 이 통신사랑 전자회사 부자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게 통신사에서 사가지고 그걸 판단 말이야. 그럼 결국 아이폰 값은요, 거의 통신사가 다 먹는 거예요. 이 나쁜 새끼들 이거 왜 지랄이냐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3배를 주고 전화기를 사야 되냐고. 30만원이 약정 할인. 그 약정이 뭐냐? 2년 동안 계속 쓰면 되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그럼 우리나라에서 86만원 주면 2년 약정 안 해? 30만원이 약정 할인이라는 사람 대답해봐봐. 우리나라에서 86만원 주고 사면 2년 안 써도 돼? 약정 아니야? 어디서 개소리야. 우리는 약정에서 86만원이고 외국은 약정에서 30만원이고 어디서 지금 개소리하고 앉아있어. 그 86만원짜리를요 10만원, 그러니까 원래 96만원이야. 삼성 갤럭시 노트4가 우리나라의 판매 가격이 96만원인데 그 단통법에 의해서 10만원 지원금을 받아 86만원이래. 갤노트4는 36만원 아니야. 단말기 보조 36만원 안 해줘. 아주 국민을요, 우리 국민을 등신 취급한다니까? 아니 96만원 주고 사서 약정 없이 쓰는 거면 말도 안 해. 약정 건다니까? 2년 약정에 30개월 할부로 해서 96만원 사라는 거야. 진짜 개새끼들이라니까요? 국민 알기를 완전히 호갱으로 알아, 호갱. 그래서 고객님이 아니라 호갱님 그러잖아. 이거 불매운동 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요, 약정은 2년이야. 2년 동안 해약하면 안 돼. 할부를 30개월로 걸어. 할부를 30개월로 걸고요. 그 할부를 30개월 안에 한꺼번에 갚겠다 위약금을 내래.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 보니까 이게 중국 염가폰을 국내에 또 유통하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중국산 폰 사가다가 우리나라에 파는 무역업자들. 내나 대기업 꼬봉이겠지. 그런 새끼들이 일부러 더 이런 분위기를 만드나 봐. 가난한 섬에는 중국 폰 쓰고 부자들은 비싼 폰 써라 이러는 거야.
그 얘기 계속해서 추적해 가도록 합시다. 다음 이제 판교 얘기로 넘어갈게요. 판교 사고 이야기. 판교 사고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지난 주말에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제가 그 소식을 접한 게 저녁 8시경이었어요. 예. 사고는 6시경에 난 거죠. 사고가 5시에서 6시 사이에 나고, 그게 언론에 보도된 게 한 8시 정도 된 것 같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방송 접을 때쯤 돼가지고 얘기를 들었어. 원주 있을 때.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사고 당일에요. 사람이 그렇게 수십 명이 죽었잖아. 행사 끝까지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사람이 수십 명이 죽었잖아. 죽거나 다쳤잖아. 그런데 사람이 한쪽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대 왼쪽이었대요. 무대 가까운.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죽고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불꽃놀이하고 행사 끝까지 다 했대. 사고 난지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사고 난지를 몰랐을 수가 없다니까? 거기 사람이 가득 있기 때문에 몰랐을 수가 없는 데라고. 그 현장에 보셨잖아요. 현장 사진 보셨죠? 사람들 올라가 있는 장면. 사람들 떨어지면서 비명을 얼마나 질렀겠어. 그리고 그 옆에 사람들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돼? 바로 무대 앞인데? 뒤쪽에서 보던 사람들도 이게 무대 바로 왼쪽이었다며. 무대 앞쪽. 모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날 금요일날 현장에서 사람이 수십 명이 죽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불꽃놀이 했다. 그런 얘기들이 막 문자로 오더라고. 설마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맞는 말이야. 주최 측이 몰랐대 아예. 수십 명이 죽었는데. 노래 3번째 부를 때 사고 터졌어. 노래가 커서 몰랐다. 지랄을 하고 앉아있네. 자 여러분. 그러면서 벌어진 일이 뭐냐 하면 그 걸그룹 이름으로 도배를 했어. 포미닛. 그러면서 포미닛 전에는 사람이 없다가 포미닛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거다. 그러면서 걸그룹 사고. 그게 왜 걸그룹 사고야. 왜 포미닛 사고냐고. 그러면서 어떤 놈들이 이제 포미닛으로 도배를 했던 거야. 그러다 이제 포미닛 팬들이 막 방어를 했더만 이게 무슨 걸그룹이 일으킨 사고냐. 왜 포미닛을 자꾸만 이름을 올리냐. 이러면서 이제 말이 많았어. 그 다음에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현장에 안전요원이 한 명도 없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법의 규정상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안전요원 명단을 쓰게 돼 있어요. 그거 알죠? 하다못해 집회를 하더라도요. 안전관리요원 명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명단에 안전요원을 반드시 명단으로 적게끔 되어 있어. 근데 안전요원 이름을 막 적은 거야. 진짜 안전요원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전요원은 없고 그냥 현장에서 일하는 그냥 그 스태프들의 이름을 그냥 안전요원이라고 적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 현장에서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아무도 안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게 그 구조물 자체도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졌다. 약하게 만들어진 구조물 위에 수십 명이 동시에 올라가니까 사고가 터진 거 아니야. 그 다음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경기과학진흥원이 주체로 나와 있는데 경기과학진흥원은 자기네가 그랬다고 인정을 했어. 근데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우리는 주체가 아닌데 우리의 이름을 무단으로 갖다 썼다. 그러면서 발뺌을 딱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계속해서 KBS와 종편은 성남시가 이데일리에 돈을 줬다. 포커스를 그렇게 맞췄어. 그지? 주최자 명단에는 경기도 들어가고 성남시 들어가고 경기도 과학진흥원인가 뭐가 들어가. 이데일리랑 주최 명단에 포스터에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일단 사고가 딱 터지니까 경기도하고 성남시에서 우리는 이 행사 주관자가 아니다. 우리의 이름을 이데일리가 그냥 갖다 쓴 거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그래놓고 현장에 사고 수습하러는 나왔어. 성남하고 경기가.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러면 경기도도 똑같이
자기네 주체가 아니라고 발뺌을 했잖아. 그런데 KBS, MBC, SBS, 종편은 전부 다 이 성남시가 뭐 원래는 해명과 달리 이데일리에 돈을 줬다. 1,100만 원을 줬다.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성남시가 준 돈은 행사비가 아니라 이데일리에 광고비를 준 거야. 광고비. 그 광고비를 준 건데 그 돈이 성남시의 해명이 사실과 달라. 계속 그 뉴스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죠? 자, 뭐라고요? 이 행사 현장에 안전요원 명단은 있는데 안전요원인지 몰랐대잖아. 행사 스태프들 이름을 그냥 써서 올려놓은 거야. 행사 스태프 이름을 그냥 형식적으로 써서 올려놓고 그리고 사고가 터진 거야. 사고가 터졌는데 안전요원 명단을 불러서 너네 왜 안전요원 안 했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안전요원인지 몰랐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규정상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안전요원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명단을. 그래야 집회를 할 수 있어. 행사를. 그런데 결국 주최하는 놈들이 형식적인 명단을 올려놓고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안 한 거야. 아무런 생각을 안 한 거야. 자, 그러면서 경기도하고 성남시 가지고 주말 내내 싸웠어. 경기도 주관이다. 성남시가 주관이다. 이러면서 막 지지자들끼리 싸웠어요. 나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경기도와 성남시의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 문제는 중앙정부 책임이 아니에요. 이번 문제는 중앙정부 책임이 아니라 경기도와 성남시 책임이라고 봐요. 우리가 주최 안 했다니까요. 지랄하지 마세요. 주최 안 한 행사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게 그게 공공기관이 할 짓입니까? 경기도나 성남시나 당신들 지난 지방선거 때 뭐라 그랬어? 경기도 광고가 뭐야? 가족이 안전한 경기도라며. 재난대책을 확실히 하는 성남시라며. 그리고 선거에 나왔으면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대량으로 모여. 그러면 안전점검이 됐는지 안전요원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적어도 현장에 공무원이 나왔어야지. 내 말이 틀려요? 내 말이 틀려? 나는 어느 당을 떠나서 남경필이든 이재명이든 우리는 주최 측이 아니라는 변명을 내놓을 때 굉장히 화가 났어. 주최이든 아니든 자기네 지자체에서 이런 행사가 벌어져. 그럼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지. 그러라고 지자체 지방선거 하는 거 아니야? 저는요, 이재명 지지자들이랑 댓글원들이랑 올라간 놈들이 잘못한 거지. 이게 왜 이재명 탓이냐 남경필 탓이냐 이러고 자빠져 있는데 정말 지랄 연병 같았어. 지난 지방선거 때 이재명 시장 뭐라 그랬어요? 재난안전 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그러지 않았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남경필이는 아침마다 광고 나와 라디오에 가족이 안전한 경기도 만들겠다. 가족이 안전해서 수십 명이 몰살을 하냐? 이건 남경필이나 이재명이나 경기도지사나 그 성남시장이나 자기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거.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 조치도 가하지 않았다는 거에 책임을 져야 돼요. 난 둘 다 똑같이 책임 있다고 봐. 성남시나 경기도나 난 똑같이 책임 있다고 봐. 단식 갑시다. 그래, 너 가서 단식해. 우리 홍뭉이 가서 34일 단식해. 단식하고 인증사진 매일매일 올려야 돼. 그 판교 현장에 가서 34일 단식해. 알았지? 이거는요, 성남시는 죄가 없고 이재명은 죄가 없고 남경필만 죄다. 난 그러면 안 된다고 봐.
아니 그 행사, 그렇게 큰 행사를 해서 그 큰 행사에 포스터에 이름까지 나갔는데 공무원들이 자기네 이름이 올린지 몰랐다? 우린 주체가 아니다? 세상에 그렇게 더러운 핑계가 어딨어? 어? 아니 내가 지금 둘 다 책임지라는데 왜 내가 민주당 빤데? 이재명이 민주당이고 저기 남경필은 새누리당이야. 둘 다 책임지라는데 왜 나더러 민주당 빠래는데? 아, 스피커가 없어? 미안해. 맞아. 이재명은 새민년이야. 민주당 아니고. 아니 무슨 횡설수설이야. 네가 지금 스피커가 없는 거지. 나는 기본적으로 성남시나 경기도가 이번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왜? 누가 행사를 하든 이런 행사를 하면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안전한지, 우리 주민들이 문제가 될 행사인지 아닌지 점검했어야지. 내 말이 맞아 틀려?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주최를 한 2대1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첫 번째 책임은 2대1리에 있지. 그러나 2대1리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 경기도, 성남시 여기에 다 이름 들어가면서 했어. 이걸 몰랐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이걸 몰랐다? 말이 안 돼. 포스터 붙어있는데 포스터도 몰랐다? 말이 안 돼. 그리고 불과 이틀 전에 광고비도 줬다며. 나는 이재명 사장한테 실망한 게 이재명 시장한테 2대1리 같은 신문에 왜 광고비를 줘? 왜 2대1리 같은 신문에다 광고비를 주냐고. 시민의 혈세를 왜 그런 그지 같은 신문에다가 주냔 말이야. 나는 그래서 이번 문제를 놓고 이재명은 죄가 없고 남경필만 죄가 있다? 난 아니라고 봐. 이건 둘 다 죄야. 이건 남경필과 이재명이 둘 다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가족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경기도 과학진흥원이 포함된 이런 대규모 수천 명 모인 행사라면 당연히 시 공무원, 도공무원이 가서 봐야지. 보고 안전 문제 점검해야지. 대량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에 철저 대비를 시켰어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조치가 빨랐다? 아유, 물론 현장에 있어서 조치가 빨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불꽃놀이 했다며. 사람이 수십 명 죽었는데 불꽃놀이가 진행되도록 시장이 막지도 못했어? 그게 지금 핑계라고 하는 거야? 저는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잠깐만, 우리 쓰레기들이 막 미친 듯이, 이번 문제는 누가 책임이 있느냐, 누가 책임이 있냐, 없냐, 뭐 이러면서 사건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데,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게 난 원칙이라고 봐. 이런 주민축제는, 주민들이 대량 참여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관공서에서 꼼꼼히 따져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관공서가 져야 되니 너네 안전점검 분명히 했냐? 그리고 더 웃긴 거, 소방공무원들이 나와서 점검을 미리 했대. 그땐 무대 방향이 뭐의 앞이었대.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무대 방향이 이 환풍구 뒤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대가 환풍구에 올라가면 무대가 안 보이는 위치였대. 그래서 이 소방관들이 그 환풍구에다 특별히 올라가지 마라 이런 조치를 안 했대라는 거야. 그런데 무대를 지들 멋대로 변경을 했어. 주최 측이 미친 거지. 원래는 환풍구가 무대 뒤에였대. 그래서 아무 조치가 필요 없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당일날 옮긴 거야. 당일날 무대를 바꿨대. 그래서 환풍구가 드러난 거고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야.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경기도도 성남시도
주최하는 놈들도, 이데일리도 아무도 안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했다는 거야. 아무도. 경기도과학진흥원이나 이데일리나 아무도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수십 명이 죽은 거예요. 이건 결국은 무슨 문제냐?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번에 세월호 문제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만들으라고 얘기하고 규제에 맞게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면 이런 사고가 있었을까요? 중앙정부에서는 뭐 했어? 세월호 사건을 잊으라고 그러면서 8월 달부터 목청 높여 규제 완화를 외쳤어. 중앙정부는 8월 달부터 세월호를 잊으라고 그러면서 규제 완화. 그러니까 안전 규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있어요? 내가 모른 거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을에 이런 민간 행사들을 할 때 안전점검에 철저 기하라. 안전점검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 그런 얘기 내린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계속해서 지금 8월, 9월, 10월달 내내 중앙정부가 외친 건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만 외쳤지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 중앙정부도. 있으면 갖고 와봐.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안전점검 규제를 강화하라고 내린 조치 있으면 갖고 와봐. 3실 동안에 갖고 와. 하나, 둘, 셋. 내 말이 맞지? 중앙정부에서부터 세월호를 겪고 나서도 아무도 안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한 거야. 이데일리도 마찬가지고 성남시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 그 많은 안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그렇게 수천만 원씩 받고 있는 인간들이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거야. 경기도과학진흥원 그거 민간기업이야? 그거 민간기업이야? 경기도과학진흥원 이 정도 되면 내가 볼 때 공기업이야. 그죠? 그렇게 행사를 주관하면서 거기다 연예인을 불렀어. 그럼 연예인이 오면 너도 나도 아니 하다못해 콘서트를 해도 그 안전선 얼마나 중요한데 연예인이 왔다 하면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압사사고 몰라? 옛날에 서울대에서 소녀시대 온다고 축제에 막 몰려들어가지고 저 깔려 죽었잖아. 대학교 축제 중에. 그지? 연예인이 오면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그게 우선이야. 그런데 세월호를 겪고도 대한민국의 이 관공서를 차지하고 있는 놈들이 아무도 안전에 관심이 없는 거야. 정부도 안전대책 세우란 압력 안 넣고 지자체도 지 이름만 낼 생각을 하지 퍼민이 도는데 경기도 성남시 좋았겠지. 그래서 거기 현장에 구경까지 간 거 아니야 시장이. 그러면 현장에 구경까지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혹시 이번 사고에서 누가 다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현장의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행사를 하다가 혹시 연예인들이 막 뛰어왔을 때 연예인들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서 갑자기 사고가 날까봐 그거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정부 탓? 아휴, 그냥 너는 박근혜를 비호하는 것 말고 아무 생각이 없지. 스피커를 켜. 자, 망치부인 말 알아듣고 망치부인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 망치부인 말을 알아듣겠고 망치부인 말이 맞다 손. 뭐가 이건 좀 아니야. 정신이 똑바로 박히고 IQ가 80만 넘어도 망치부인이 하는 말 알아듣는 게 정상이지. 이 댓글한 벌레 새끼들아.
수천 명의 주민이 모여서 행사를 하면 제일 먼저 관공서가 할 일은 안전점검이야. 그 시장이 거기가 앉아있었다면서 몰랐다는 게 말이 돼?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대처를 해? 그래, 대처를 해서 사람이 수십 명이 죽었는데 불꽃놀이까지 다 마치냐? 자, 그래서요, 제가 볼 때 이 판교 사고는 그것보다 더 진지한 문제가 있어. 더 진지한 문제. 뭐냐? 여러분, 이번에 나는 해마다 가을 축제가 있는 건 알았어. 그런데 올 가을에 여러분, 텔레그램이나 카톡으로 그 축제 홍보하는 거 많이 받아보지 않으셨어요? 텔레그램이나 카톡으로 무슨 가을 축제 한다고 사진이나 막 이런 많이 받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카톡 삭제한 게 그래서 삭제했어. 카톡으로 무슨 축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너무 보내는 거야. 평상시에는요, 작년, 재작년에는 그렇게 가을 축제 한다고 그렇게 막 카톡으로 홍보하고 그런 사람들 없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텔레그램 카톡으로 어찌나 이 가을 축제를 홍보를 하는지 나는 오프라인상에 포스터 붙은 거 봤었어. 가령 뭐 정류장이라든가 터미널 같은 데 붙어 있는 건 봤어도 카톡으로 그렇게 홍보하는 건 못 봤어. 근데 이번 가을에는요, 그냥 카톡으로 가을 축제 분위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막 다 놀러가자. 쌩 난리가 났더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제일 웃기는 뉴스. 여러분 어제 KBS 뉴스 안 봤죠? 한번 뉴스 다시 보게 해봐. 단풍이 절정이다. 그런 뉴스 들어보신 분. 요즘 라디오 뉴스나 텔레비전 뉴스에서 단풍이 절정이다 이런 뉴스 들어보신 분. 이번 주말이 단풍이 절정이다. 들어봤죠? 별 지랄 미친년놈들 다 봤어. 지금요, 9월이 윤달이야. 9월이 윤달이라서 여름이 너무 긴 거야. 그래서 지금 영상 20도 밑의 단풍은요, 낮 기온이 영상 20도 밑으로 떨어져야 단풍이 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단풍이 안 들었다고. 지금 거리에 나가봐. 나뭇잎들 전부 다 붙어있고 파랗잖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9월이 윤달이에요. 이게 이제 윤달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쓰는 게 양력달력이잖아. 양력달력은 서양달력이야. 근데 이제 서양 유럽 쪽에서 만든 달력이라고. 근데 우리 조상들이 썼던, 아시아에서 썼던 달력은 음력이에요. 그럼 이 음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달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기록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달의 움직임하고 이 해의 움직임이 약간의 미세한 차이를 내고, 그 미세한 차이가 합치면 겹쳐지면 음력하고 양력의 날수가 틀리잖아. 그래서 윤달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력은 30일, 31일이잖아. 근데 음력은 29일, 30일이야.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 한 달씩 늘어나요. 그 윤달이야. 윤달이라 해갖고 한 달이 이제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8월이 2번, 혹은 9월이 2번, 혹은 2월이 2번 이런 식으로 한 번 같은 달이 반복이 될 때가 있어. 그러면 그게 그냥 단순 계산이 아니라 그게 자연 환경하고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윤달이 2번인 때는 이게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굉장히 과학적 지도야.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지도라서 그 음력을 기준으로 농사를 지어요. 자연의 변화를 읽는 게 음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가을이 윤달이 2번이라 단풍이 늦게 드는 거야. 11월 가야 단풍이 드는 거야. 그런데 단풍이 절정이라고 지랄 연병을 하잖아. 왜? 지역 축제를 잡아놨거든. 지자체들이 축제를 잡아놓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양력만 본 거야. 양력 보고 일교차가 커서 올해 단풍이 이쁘다. 그래갖고 화려한 이제 그 축제들 잡아놓은 거야. 그래서 빨리빨리 가을 축제 가고 단풍 구경 가서
세월호 같은 거 잊어버려라. 그런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을 축제가 다 지금 있는 거야. 실제로 단풍은 다음 달에 든다니까. 윤달 때문에 다음 달에 단풍이 드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9월부터 가을 축제가 시작이 돼. 9월, 10월이 제일 많아. 근데 올해는 윤달 때문에 추석은 빠르고 윤달이 껴서 그런 기간인 거야. 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여. 만약에 윤달이 아니었다면 이건 논리가 아니라 과학이야 이 새끼야. 아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정부에서는 8월 달부터 어떻게든지 세월호를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이게 지침이야. 730 재보선 끝나고요. 8월 초에 정부에서 내린 지침이야. 박근혜가 나와서 그랬잖아. 이제 세월호를 잊고 현실로 돌아가라고.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가을 축제에 대해서 적극적 홍보가 시작이 된 거야. 그때부터 가을 축제에 대한 홍보전이요. 엄청나게 심해진 거야. 그러면서 가을 축제 홍보를 열심히 하면서 막 분위기를 띄운 거예요. 막 놀고 먹고 이 세월호를 잊고 가을을 즐기자. 그러면서 텔레비에서 계속 단풍. 씨발 놈들아. 야, 너네 단풍은 녹색이냐? 니네 단풍은 녹색이야? 아니 시퍼런 은행님이 지금 거리에 꽉 차 있는데 무슨 단풍이 절정이래 이번 달부터. 단풍은요 낮 기온이 20도 밑으로 떨어져야지 든다니까. 단풍의 원인이 뭐야? 단풍이 드는 이유가 뭐냐? 이게 낮 기온이 20도 이하면요 여전히 잎사귀가 살아있어. 그런데 이 낮 기온이 20도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이 나뭇잎이 떨어질 준비를 하는 거야. 나뭇잎이 떨어져야 이 나뭇잎으로 이 수분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줄기가 얼어 죽지 않으니까. 줄기가 이제 나뭇잎이 달려있으면 그 나뭇잎으로 계속 수분을 공급해야 되니까 이게 뿌리도 무리하게 일을 해야 되고 줄기가 얼어 죽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파란색일 때는요 단풍이 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20도 이상이면 낮 정상이 20도 이상이면 파란색이 유지가 되는 거야. 녹색이. 그러다가 20도 밑으로 떨어지면 이 잎사귀가 떨어질 준비를 하면서 광합성을 하던 성분이 죽어버리면서 빨간색으로 변해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단풍이 원래 20도 밑으로 떨어져야 돼. 요즘엔 낮 기온 20도가 되잖아. 낮 기온이 20도 이상이면요. 특히 도로나 이런 데는 단풍이 안 들었고 내가 이번에 강원도 갔다 왔잖아. 17일 날 내가 강원도 갔다 왔어. 강원도 갔다 왔는데 강원도 가는 산속. 그 산속도 단풍 안 들었다니까. 단풍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언제부터 10월 초부터 나왔던가 9월 말부터 나왔던가 단풍 지도 봤어요? 텔레비전 뉴스에 단풍 지도 막 그어가지고 며칠이 최절정 지랄 연병 등신 새끼들.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 본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 어저께는요 단풍이 최절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항공기를 띄운 거야. 뭐라 그러다 그걸? 헬리캠을 띄웠나봐. 그래가지고 멀리서 찍으면서 그 공원을 가로질러 가게 하더라고. 헬리캠 띄워가지고. 절정은 나발. 그게 단풍 색깔이냐? 들다만 색깔이지? 이게 왜 자꾸만 단풍이 들었다고 뻥을 치냐? 단풍 구경 가고 싶은 마음을 자극해서 빨리 축제를 즐기자는 거야. 빨리 축제를 즐기고 잊어버리자. 세월호 빨리 잊자. 세월호 빨리 잊자고 가을 축제를 강조하고 분위기 띄우다가 지금 사고 난 거야. 날씨도 조작해. 너 몰라? 그 유명한 사건, 볼라벤 사건. 볼라벤이었나? 태풍이 오고 있다고. 그러면서 유리창이 깨진다고. 그 카톡으로 엄청 돌았잖아. 그러면서 이 테이프를
저기 베란다 창문이 깨진다 그러면서 청색 테이프를 X자로 붙이라고. 우리 동네 아직 붙어있는 집 있어. 그게 2년 전 2012년 8월. 왜 그랬냐? 그때가 문재인이 나오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었어. 민주당 대선 경선 중에 어떻게든지 쓸데없는 뉴스로 관심을 끌고 싶어가지고 그 태풍이 오고 있고 유리창이 깨지면 다친다고 개소리 해갖고, 그래서 유리창 많이 깨졌어요 그때? 그 테이프 그거 안 뜯어져가지고 아줌마들이 시발시발하다가 그거 몇 년씩 지나면은 그게 몇 년 되면 더 안 뜯어져. 그러면서 막 그때 뭐 컨테이너 박스가 날아다닌다. 대단했잖아. 멀리서 컨테이너 박스가 날아온다고 그거 YTN인가 어딘가 MBN인가 뉴스 나왔어. 그래서 내가 추적을 했잖아. 컨테이너가 날으려면 가령 이게 트럭이 넘어지는 건 이게 높이 쌓아놓은 긴 트럭이면 넘어질 수 있어 바람에. 그 다음에 다마스라든가 이렇게 좀 그 위로 긴 아래 위로 긴 차는 넘어질 수가 있다고. 그러나 컨테이너가 난다는 얘기는 이게 몇 톤을 바람으로 날려야 된다는 얘기거든. 컨테이너가 난다 그러면 웬만한 지붕이 다 들어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컨테이너가 날아오는 컨테이너라고 텔레비에 나왔어. 기억나요? 예. 날아오는 컨테이너라고 뉴스에 딱 나왔잖아. 그래서 추적을 했지. 그래서 그게 컨테이너가 아니라 왜 이렇게 그 얇은 합판 있잖아. 왜 얇은 무슨 이렇게 쇠로 된 철판인데 임시 얇은 철판으로 된 벽. 얇은 철판으로 왜 대충 무슨 고물상 같은 데 세워놓는 벽 있잖아. 그게 떨어져 날아간 거야. 그런데 그건 무게가 달라. 무게가 판넬. 판넬도 두꺼운 판넬이 아니라 함석. 두꺼운 거 아니고 얇은 함석 판넬인데 그걸 컨테이너, 샌드위치 판넬 아니었어. 컨테이너가 난다고 그렇게 개지랄하면서 태풍이 온다고 별생쇼를 다 했잖아. 그것도 조작이었어요. 뉴스를 조작한 거야. 칼라 시트 모르겠어요. 내가 공식 명칭은 모르겠고 좌우지간 그러면서 이게 날씨 이야기라든가 이 뭐 단풍, 아니 물들지 않는 단풍이 어떻게 절정이 되냐고. 내가 강원도 산을 가봤다니까? 절정이 아니라고. 단풍이 아직 들면 멀었어. 그래서 여기서 왜 이딴 걸 하냐? 너는 왜 여기서 이딴 걸 보니? 나가. 네가 나가주는 게 조국을 위해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나가는 거야. 그래서요.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울산에서 1000명이 줄다리기를 했대. 양쪽에 500명씩. 양쪽에 500명씩 줄다리기를 한 거야. 줄이 끊어졌어. 줄이 끊어져서 수십 명이 다쳤어. 그거 몰라요? 아침에 뉴스에 나왔는데? 500명씩 줄다리기를 한다고 줄 당기다가 양쪽에서, 아니 500명의 힘이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줄다리기를 무슨 1000명이 해. 그런데도 또 행사 계속 진행했대? 미친 거 같아. 나라가 미쳤어. 이게 나라가 미친 거 같아. 아니 무슨 줄다리기를 1000명을 시키니? 그걸 견딜 수 있는 줄이 몇 개나 있겠어 대한민국에. 1000명이 양쪽에서 당기는데 안 끊어지는 줄이 몇 개나 있냐? 수십 명이 다쳤는데 행사는 계속했대.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뭐 행사 못해 죽은 귀신이 붙었어? 아 진짜 왜 이래? 진짜 나라가 미친 거지, 그지? 이렇게 온 나라가 지금 막 판교에서 사람이 수십 명 죽고 울산에서 막 다치고 온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인데 대통령은 어디 갔어? 해외 순방 중. 그지? 대통령은 이때 또 해외 순방 중이지.
나라에 큰일이 나면, 약간 대통령이 순방만 가면 대통령이 해외여행만 가면 나라에 큰일이 난다며. 아니, 언제 내가 대통령 탓을 했어. 기다렸다가 대통령 탓 오지네. 아니, 내가 대통령 탓 뭘 했냐? 그냥 해외여행 갔다는 얘기 한마디 했는데, 그게 대통령 탓 오진 거야? 하여간 저 종박 새끼들은 그냥 박근혜 박근혜 욕을 혹시라도 할까봐 전전긍긍. 너 김기춘이야? 이렇게 국민들이 죽어가고 쌩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 어디서 뭐하냐고 궁금해하면 그게 대통령 탓하는 거냐? 나라가 지난 봄에 안전점검이 안 돼서 그런 일을 겪었으면 국가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야? 각 지자체에게 안전점검에 대해서 2번, 3번 반복 교육하고 안전점검 규정을 강화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국회에서는 안전점검에 관한 법을 만들고 그래야 정상 아니니? 빨리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게 대통령 멘트야. 빨리 잊고 가을 축제를 즐기자가 지자체의 모토야. 씨발,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지. 내가 뭐라 그랬어? 세월호 사건 우리가 잊어버리면 다음 차례는 우리입니다. 기억나? 세월호 사건을 잊어버리면 다음 희생자는 우리입니다. 기억나요? 이번 사건은요, 세월호를 서둘러 잊으라고 그 축제를 강요한 권력자들, 그 축제에 빌붙어서 이름 한번 내고 축사 한번 하고 얼굴 한번 팔고 싶었던 권력자들, 안전에는 관심 없었던 정부 공공기관이 시민들의 죽음을 방치한 사건이라고 봐요. 물론 거기 올라간 사람들, 그 올라간 사람들도 어이가 없지. 아마 맨 처음에 올라간 사람은 나 한 사람쯤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올라갔을 거야. 그러다가 나도 그까지 걸그룹이 뭐라고, 그걸 구경하겠다고, 자기가 지금 어디를 딛고 있는지도 모르고 올라간 사람들도 기가 막혀. 그런데 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만약에 여기에 올라가면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걸 알았어. 올라갔을까? 100% 그 사람 죽은 희생자들 책임이라고 얘기한 사람한테 묻겠어. 만약 거기에 추락 위험이 있다는 안내문이 있으면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갑니다. 평상시에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환풍구에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짐도 놓고 올라가서 애들 졸업하면 나체 사진도 거기서 찍잖아.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면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그게 규정이야. 자, 여기서 가장 결정적 잘못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는 아예 의무 규정상 2m 이상, 2m에서 5m 이상 환풍구를 뽑게 되어 있대요.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중앙정부의 잘못이 여기서 나옵니다. 지하철 환풍구가 다른 나라는 지하철 환풍구가 2m 이상 5m까지 나온대요. 우리나라는 규정이 없어. 권장사항이라고 1.5m 정도를 권장사항인데, 그것도 이제 이 지하철이 주로 그러니까 도로에 있잖아. 도로에 있다 보니까 도로에 있는 이 환풍구가 만약에 높으면 그 바로 환풍구 앞에 있는 가게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래서 규정이 없이 그렇게 사람이 쉽게 올라가서 버스 정류장에 다 거기 올라가서 기다리잖아.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 피고 거기다 버리고,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지하철 환풍구가 뭔지도 모르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만든 게 아니야. 이 환풍구는요, 아주 오래전에 벌써 1980년대부터 만들어진 거야.
1970년대, 80년대에 환풍구를 만들 때부터 그 안전 개념이 없이 만든 거야. 그리고 이 안전 개념이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령 이게 뭐 사람들이 올라가면 그 가려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뭘 하면 돼? 플라스틱 벽을 세우면 돼. 그죠? 요즘에 그 저기 길거리에 가다 보면 가령 이제 고속화도로 같은 데 가면 그 플라스틱 막으로 이렇게 방음벽 세워놓잖아. 플라스틱 투명 방음벽 세워놓은 것처럼 그걸로 지하철 환풍구마다 2m짜리 벽을 세워놨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못 올라가. 그러면 얘기하는 간판도 안 가리고 뚜껑을 강화하는 건 난 아니라고 봐. 왜냐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매연이랑 이렇게 그게 올라오잖아. 그러면 여러분 거기 지나가면서 그 환풍구에서 바람 올라갈 때 지나가 봤어요? 거기서 올라오는 이게 바람이 미세먼지랑 같이 올라와.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내 생각엔 이거 굴뚝처럼 투명 플라스틱 뭘 만들어서 벽을 만들어서 세우면 되는 문제야. 아니면 철조망이라도 둘러놓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흉물스럽다고. 그걸 위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했냐고.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그게 흉물스러워서 우리나라에 규정이 없다. 그게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방해가 돼서 그렇게 낮은 거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4대 강사업 찬성한 교수래. 4대 강사업 찬성한 교수가 나와가지고 그 지하철에 그렇게 펜스 세우는 거 그게 뭐 흉물스럽고 가게들에게 방해가 돼서 못하는 거라고 아침에 나와서 인터뷰하더만. 그러면 왜 그 교수는 그렇게 펜스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부정적으로 얘기했을까요? 그거 돈 들어가잖아. 예산 들어가잖아. 국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쓸 돈이 어딨어. 대통령 공약, 뻥공약 폼지는데 쓸 돈도 없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돈 쓸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예쁜 디자인으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 그 지하철 환풍구를 예쁜 디자인으로 굴뚝을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너도 나도 사진 찍고 그러면 그 사진 찍는 그 앞에 있는 가게에 가서 밥도 먹고 홍보 효과가 있으면 더 있지. 흉물스럽기 때문에 올리지 않고 낮춰놨다. 한 번도 이런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한 사람들의 변명일 뿐이야. 정신병자 2,000명. 그 병원이 큰가 봐요. 님 계신 병원이. 예. 네. 방법이 많은데 이제까지 그런 방법은 고민을 안 했다는 거야. 왜? 지금 대한민국 운영자들, 대한민국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시민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어. 시민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던 거지. 예산을 책정하지도 않은 거고. 올라간 게 잘못 맞아요. 그러면 올라가지 않도록 안전 경고문을 붙여놔야 돼. 그게 정부의 역할이야. 알아? 올라가서 사고가 날 수 있으면 사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해 주는 게 그게 국민들한테 세금 받아 처먹는 국가기관의 임무야. 올라간 사람만의 잘못? 너는 한 번도 지하철 환풍구에 안 올라가 봤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지하철 환풍구에 한 번도 안 사봤다는 거짓말이야. 회원역 가봐. 회원역 정류장에는요 전부 지하철 환풍구에 서 있다 버스 타요. 올라간 사람이 잘못이야? 올라가서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면 막는 게 정부 기관이 할 일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공무원한테 우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거야. 이 등신 새끼들아. 세월호는 선장 잘못, 판교 사고는 올라간 사람 잘못.
그 올라간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봐봐. 그 올라간 사람 가족들한테 가서 올라간 사람 잘못이라고 가서 한번 외쳐봐봐. 어?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남부 군사분계선에서 계속 북쪽이 도발을 하고 있어. 북쪽에서 계속 도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파주에서 총격전이 일어났잖아요, 주말에. 그러니까 18일, 19일 이틀 동안 총격전이 일어났어. 근데 18일 날 총격전이 있었던 얘기는 뉴스에 안 나왔고 19일 총격전이 일어난 것만 뉴스에 나왔죠. 그지? 18일 총격전이 있었는데 18일 거는 뉴스에 안 나오고 19일 거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 지역에서는 그 사소한 총격전들이 벌어져. 왜냐면 경비서다가 북한군인 줄 알고 총 한 단발을 다 쐈는데 알고 보니까 멧돼지였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역에서는 그런 총격전이 막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총격전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 예. 이 총격전이 벌어진 이유는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지금 뒤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 이 남북 고위급 회담 때문에 사고 한 번 난 것도 알아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이걸 우리 정부가 북한이 비공개 회담을 제안했다. 아니야. 그게 고위급 회담 말고 서해에서 교전이 있었어. 서해에서 교전이 있었는데 그 서해에서 교전이 있었던 문제 때문에 그 남북이 만나는데 그 만나는 그 회담을 북한이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렇게 우리 정부에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어. 그런데 북한에서 화가 난 거야. 우리가 언제 비공개로 하자 그랬냐. 니네가 비공개로 하자고 그래놓고 왜 우리한테 비공개로 하자고 그랬다고 거짓말하냐. 이래서 우리 정부가 거짓말했다는 게 또 들통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핵심은 남북 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있어. 그리고 지금 박근혜는 막 돌아다니면서 교황한테 가서 다음에는 통일된 나라에서 뵙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얘기해봤자 재미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오늘 그냥 정리할까요? 하여튼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제 박근혜가 교황을 만나러 가기 전에 나는 박근혜가 왜 5.24 조치를 해제해야 된다고 얘기했나 그게 궁금했어. 교황 만나러 가려고 5.24 조치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던 거야. 근데 그때 5.24 조치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저거 뻥이다. 실제로는 5.24 조치 해지를 위한 아무런 준비 작업이 없다. 그렇게 비판했잖아 지난주에. 이유가 뭐냐. 교황 만나러 가면서 자기가 뭔가 평화를 위한 노력한다라는 뻥카 치고 간 거야. 보니까. 뻥카 치고 간 거였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은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북측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실질적인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그리고 남북 평화를 위한 옛날에 노무현이 14선언 노무현 김정일 사이에서 맺어졌던 14선언을 회복하자는 게 북측의 요구야. 그런데 박근혜는 발상이 어떤 생각이야. 기본적으로 북진통일.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에서 북진통일 멸공통일 이게 종박이들이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은 통일할 마음이 없다니까. 박근혜 지지자들은 통일할 마음이 없고 얘네들이 원하는 통일은 딱 하나야. 북한이 멸망하는 거. 북한이 멸망해서 그래서 북한으로 쳐들어가는 거. 그게 북진통일이야. 그 북진통일이라는 게 되게 먼 얘기로 보이잖아. 미친놈들 아니야? 저 이승만 때 얘기를 왜 하고 있어? 자, 생각해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작게 5029 기억해요? 작게 5029? 작게 5029가 뭐냐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부시하고 협상을 한 한미연합 전략이야. 한미연합군 전략. 그게 작게 5029야. 그 작게 5029의 내용이 뭐냐 하면 북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한미연합군이 우선적으로 북한을 침공에 들어간다. 그래서 북한을 접수한다. 그게 작게 5029야. 그게 작게 5029라고. 그래서 이 작게 5029를 옛날에 부시가 노무현 때 작게 5029 하자 이렇게 갖고 왔었어. 그런데 이 노무현이 그걸 거절을 한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북한의 괴멸을 전제로 하고, 북한의 괴멸을 전제로 한 군사적 행동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남한이 북한을 바라보면 북한은 남한과 그러니까 한미연합군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력 대응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래서 노무현이 작게 5029를 받아주질 않았어. 그래서 부시가 계속 그걸 주장하다가 육자회담에서 왕따 당하고 도리어 중국, 러시아, 일본, 남한, 북한이 전부 다 같이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그게 뭐야? 서해 앞바다에서 북한군, 남한군을 다 빼고 그냥 경제적인 평화특구를 만들자. 공동 수역으로 만들고 평화특구를 만들자. 여기를 합의했단 말이야. 그게 14선언이야. 그런데 이명박이 되자마자 작게 5029를 덥석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면서 지금 개지랄을 떨고 있는 거야. 그게 작게 5029 때문이라고. 그런데 결국 작게 5029 목적이 북진통일이야. 이승만 때 망령이 살아나서 그냥 미친 할아버지들이 와서 떠드는 게 아니라 작게 5029가 북진통일이라고. 이 북진통일을 외치는 놈들이 소위 이제 그 종박 벌레들이야. 종박 벌레들이 북한으로 진격해서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거야.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왜 이게 문제가 될까? 그럼 북한은 없는 돈에 더욱더 전쟁 준비에 광분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잊어버린 사건이 하나 있어. 뭐냐 하면 여러분 기억나요? 김정은이 40일 동안 실종됐었어. 그죠? 김정은이 40일 동안 실종이 됐는데 우리나라 종편에서 뭐라고 방송했어? 내가 종편 보지 말랬지? 대한민국 종편에서 뭐 평양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둥, 평양이 봉쇄가 됐다는 둥, 김정은이 어디 지방도시 갔다가 뭐 감금이 됐다는 둥, 개지랄 다 떨었잖아. 그거 다 뻥이야. 그거 다 뻥이라고. 김정은이가 다리 수술했다며. 그걸 가지고 종박 종편들이 개지랄 떨면서 떠든 거야. 자, 이런 이야기는요. 가령 여러분이 누구랑 이제 M&A 이제 그 파트너십을 맺어야 돼. 여러분이 어떤 기업이랑 파트너십을 맺어야 되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같이 이제 하나로 합쳐야 돼. 근데 그 기업에 대해서 계속 욕하고 그 기업을 계속 약 올리고 걔네 망했어. 아니 내일 합병할 회사인데 걔네 망했어. 사장이 죽었대. 막 그러면 걔네가 합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응? 그 회사가 합병해서 서로 윈윈하자 해서 합병을 앞두고 합병할 회사가 야 걔네 회장 죽었대. 거기 회장이 막 납치당해서 살해당했대. 이런 얘기 막 하면 합병을 하겠어요?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지. 지금 남북은 박근혜가 뭐라고 하고 다녀? 통일하자며. 어떤 통일이야? 전쟁을 위한 통일? 전쟁을 통한 통일? 북진 통일하자. 너 얘기해봐봐. 남한군이랑 북한군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응? 자, 지금 북진 통일 외치는 벌레 손 들고 얘기해봐봐. 남한군이랑 북한군이 1대1로 붙으면 누가 이겨? 남한이 이겨? 그럼 미군 필요 없겠네? 그치? 대답 못하겠지? 니네가
남한이 이긴다 그러면 그럼 너는 왜 그동안에 미군 없으면 진다고 개뻥쳤어? 이 말이 나오고 북한이 이긴다 그러면 야 이 미친 새끼들아 북한이 이기는 전쟁을 왜 하냐? 북한에다 나라를 바치려는 거냐? 니네가 이래서 등신이라는 거야. 너네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너네 이제까지 애들 군대에 불러다 놓고 뭐라고 뻥쳤어? 남한군은 단독으로 북한 못 이긴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 맨날 외쳤지. 그지? 그런데 그러면서 남한이랑 북한이랑 그 전쟁하면 남한군이 맨날 진다며. 근데 북한이랑 전쟁하자고? 아, 이 개새끼들 봐라. 미안해요. 강아지 여러분. 이 벌레 새끼들. 너네 지금 북한에다 나라를 바치겠다는 거야? 이런 씨발놈들을 봤나? 여기에 또 하나 기가 막힌 얘기가 덧붙여집니다. 뭐냐? 전시작전권. 들어봤죠? 전시작전권. 그럼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북한이 파주 일대에 막 포를 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북한으로 쳐들어갈 수 있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없고 우리나라 최고 국방부 장관에게도 없어. 그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 주한미군한테만 있어. 주한미군한테만 전시작전권이 있는 거야. 전쟁 개시는 미국이 결정하는 거야.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연평도 사건 때 이명박이 전투기를 띄우라고 지시를 했는데 왜 안 띄웠냐고 막 국방부 장관한테 따진 거야.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권이 북한에 미국에 있어서 막 대답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원래 전시작전권이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어 있었어. 2009년인가 10년에. 근데 이명박이 싫다고 안 받는다고 미국한테 도로 가져가라고 그런 거야. 전시작전권을 이명박이 원래 노무현 때 미국한테 내놓으라 그래갖고 미국이 주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갖다 이명박이 우리는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서 미국한테 도로 가져가라 그랬어. 전시작전권 미국이 가지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투기를 출격할 명령권이 없는 거야. 미 합참의장에게 있는 거라고. 그런데 왜 전투기를 안 띄웠냐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미필인 거 또 티내고 개망신 당했잖아. 좌우지간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이 여전히 전시작전권을 주한미군이 가져야 된다. 그래야 주한미군이 안 빠진다. 주한미군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우리나라에서 안 나간다.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전시작전권이 부담스러운 거야. 왜? 이 전시작전권 때문에 어떤 일이 만약에 남북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전쟁에 자동 개입이야. 그런데 지금 미국 분위기가 어때요? 전쟁하자 말자야. 하지 말자는 분위기야. 왜? 전쟁해갖고 남는 게 없다. 예. 전쟁을 해서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자. 그러니까 전쟁 반대야. 전쟁을 반대하는 게 지금 미국 분위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계속 갖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미 의회에서 팔팔 뛴 거야. 우리는 더 이상의 전쟁을 감당할 돈이 없다. 그래갖고 막 팔팔 뛰었어. 그랬더니 우리 이명박이가 뭐 했을까요? 다른 나라에서 안 사는 F-35를 왕창 사준 거야. 결함이 있는 비행기. 그래갖고 그게 수백억 달러지? 그 수십조 원을 거기다 쏟아붓기로 약속을 하고 그걸 받아 처먹은 미국 의회가 그러면 뭐 행정부의 행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 뉴스 좀 올려주세요. 예, 그 뉴스 좀 올려줘. 전시작전권을 미국에게 도로 맡기면서 우리가 그 F-35라는 그 국제 호갱된 거라는 그 F-35를 미군도 안 쓰겠다는 비행기야. 미군도 안 쓰겠다는 비행기고 지금 다른 나라들도 안 사겠다는 비행기라고. 그런데 그걸 우리 이명박 정부가 왕창 사기로 결정한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결정을 했냐? 그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도로 맡기는 대가로. 팩트가 없어? 뉴스 찾아봐. 예. 야, F-35 그래. 나더러 미친년이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 한번 뉴스를 검색해 보자꾸나.
너희들은 또 다른 거는 너네는 일베만 봐서 그래. 너네가 맨 일베만 보니까 그 과학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가 없는 거야.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와 있을까요? 안 올라와 있을까요? 저기 우리 매니저님들 국방부 사이버사. 자,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F-35 등 미국산 무기 한국행 본물, 전작권 전환 재연기 혹독한 대가. 무슨 말이냐? 참 말이 어렵죠.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갖고 오는 시기를 전작권 전환이라 그러는 거야. 한국군에게 전환한다. 근데 그걸 다시 재연기하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이 얘기야, F-35가. 알아듣겠어? 자, 팩트를 말하세요. 지금 봐봐, 그럼. 미 군산 복합체와 한반도 재연기 제한 때 반발했던 미 의회가 10조 원 규모 무기 구매를 결정 이후에 행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태도를 바꿨다. 우리나라가 올해, 그러니까 23일에 안보협의회에서 최종 합의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 F-35 등 미국 첨단 무기들을 잇따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대를 약화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말이 니네가 듣긴 좀 어렵지? 알아듣겠어? 이 미국의 무기들을 잇따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대를 약화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를 열어 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와 조건을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을 이명박이 한번 안 받겠다 그랬잖아. 박근혜 정부가 또 안 받겠다라는 거야. 왜? 한겨레라서 못 믿겠어? 그래, 미안해. 너는 일베만 보니? 한겨레를 못 믿겠으면 뭐 종편만 믿어? 가. 그럼 나가. 한겨레라서 못 믿겠으면 나가. 한겨레가 이걸 거짓말로 썼으면 벌써 한겨레 폭탄 맞고 다 잡혀 들어갔지. 내가 왜 북한 욕을 안 해? 내가 맨날 김정은 개새끼라고 얘기할 때 어디다 이제 와서 개소리야. 자, 뭐 또 이 고급 정보 지금 너네가 보여달라 해서 보여주잖아. 보여주니까 한겨레라 못 믿어? 디펜스 21 김종인 편집장이 스웨덴 가서 한국이 F-35 수십 대 구입했다고 말했다가 유럽 전문가들한테 개쪽당하고 창피해서 호텔밖에 안 나왔다고 고백하더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 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 저거는 그 김종대가 얘기한 내용은 저게 만약 사실이라면 유럽은 안 사는 미국산 비행기를 한국만 다 사서 유럽 전문가들이 쪽을 줬다고, 비웃었다고, 그래서 쪽팔려서 못 나왔단 얘기야. 저 말을 보고 지금 김종대가 10대 샀다는 게 거짓말이라 못 나왔다고 읽은 거지 너. 그 말, 아르케님도 그 말 한 거야? 미안해요. 난 또 저기 일베랑 똑같이 와서 김종대가 거짓말했다고 뻥친 줄 알았어. 쪽팔려서 못 나왔다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 비행기를 안 산다고요. 왜 안 사냐? 계속 읽어봅시다. 예. 아니 사실을 말하면서 기사를 알려주니까 또 선동이래. 아니 누가 선동을 했어? 기사 읽어주는데 뭐 선동이야. 한미양국은 오늘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를 열어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 시기와 조건을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도대체 전시작전권을 왜 미군한테 줘야 되냐고.
전시작전권을 왜 미군한테 다시 주기 위해서 왜 우리가 미국산 무기를 또 사야 되냐고. 미국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 의회는 지난해 중반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우리 정부가 제안했을 때만 해도 반발 기류가 강했다. 자, 우리 미친 벗들을 위해서 올릴게요. 예. 우리 또 미친 벗들은 또 채팅만 하느라고 안 듣잖아. 자, 뭐라고요? 미 의회는 지난해 중반, 작년 여름에 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해달라는 우리 정부가 제안을 했을 때 반발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왜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미 의회에서 영향력이 큰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한 보좌관은 한겨레에 의회는, 그러니까 우리 일베들은 들은 척도 안 하지만 미 상원의원의 그 영향력이 있는 맥케인 상원의원이 한겨레하고 통화는 해. 우리 일베하고는 통화 안 해도 한겨레하고는 통화하네. 의회는 한미 국방 당국의 협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회는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의 경우 미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회는 매년 국방수권법 제정을 통해 국방 예산과 사업을 승인하는 만큼 의회의 반대가 강하면 전작권 재연기도 어려워진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미의회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올해 미국 첨단 무기들을 구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의회에서도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많이 누그러졌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F-35와 글로벌 호크를 구매하기로 한 결정을 꼽았다. 이는 한국 정부의 첨단 무기 구매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직접 연계돼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니지만 미국 정부와 의회의 반발을 무마하는데 큰 구실을 한 것임을 보여준다. 왜? 미국의 무기를 팔면 그만큼 미국의 의원들한테 후원금 많이 들어오겠죠? 특히 미 의회는 미국 방산업체들의 로비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이게 그 말이야. 미국 의회에다가 미국의 무기산업자들이 굉장히 후원금을 많이 낸다고. 그래서 로비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한국 정부의 대규모 무기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응? 팩트가 없구만. 나와. 일로 나와봐. 예. 전작권이 뭐예요? 내가 물음표 많이 하면 블랙이라고 몇 번 얘기했어. 질문에 대답 안 해준다고. 예. 이럴 때는 강퇴시키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라 해서 한미연합군의 총지휘권, 그걸 전시작전 통제권이라 그래. 전시작전 통제권이 정식 명칭이고 한마디로 전쟁을 결정하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최고 지휘권, 그걸 우리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고. 그 미군, 주한미군 사령부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는 원래 노무현 때 얘기됐던 게 뭐냐 하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남한이 갖고 오면 남한이 원하지 않으면 전쟁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지금 미국 방위산업체가 미국 의회에 로비를 많이 해. 근데 미국 방위산업체가 야, 아무래도 한번 전쟁이 필요하다. 남북한에 한번 붙어라. 붙게 해라. 그러면 미국이 자기네들 방위산업체를 위해서 전쟁을 결정해버리면 우린 전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남한 대통령이 갖고 오겠다. 남한에서 갖고 오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러면서 그 전쟁보다 평화를 위한, 평화를 통한 남북 통일, 그렇게 가자라고 이게 6나라가 합의한 거야. 뭐가 아니야. 뭐가 그건 아니야. 응. 야, 지금 세월호 얘기 안 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얘기하고 있는데 스피커가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왜 또 욕을 달고 지랄이니? 응.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시 설명해 줄게.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나라에, 자, 봐요. 전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은 모두 누가 일으켰어? 미군이 일으켰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은 전부 미군이 일으켰다고. 그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 어떻게 일어났어? 원래 그 케네디 때 베트남에다가 주한미군을 파견하자고 막 공화당 의원들이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그러니까 그 미군을 베트남에다 파견만 해놓고 전쟁을 주도하지 않았어. 전쟁을 이 미국이 주도하지 않았어. 그래서 케네디가 죽은 거야. 케네디를 죽이고 걔네들이 전쟁을 벌였어. 걔네들이 전쟁을 벌이면서 미군이 전면 개입하게 되잖아. 그게 베트남 전쟁이야. 그때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란다. 미군이 개입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뭐였지? 그 무슨 배 사건 있었는데? 무슨 배였지? 어떤 미군 함대가 베트공한테 공격을 통킹만 사건. 미군 함대가 베트공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막 군인들이 죽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 그래갖고 막 열받아가지고 베트남 전쟁에 전면 개입을 했던 거야. 나중에 그게 CIA의 조작이었다는 게 들통이 나잖아. 통킹만에서 미군 전함이 공격을 당해. 그치? 그런데 그 사건이 그 조작된 사건이었다라고 미국 보고서에서 나와. 통킹만 사건. 조작된 사건. 그래서 그 통킹만 사건을 일으키고 베트남 전쟁을 했어. 미군이 졌어.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통킹만 사건. 그래서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일으키고 들어가서 베트남을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 졌잖아. 미군이 졌어요. 그리고 그 미군들이 그 베트남에 밀림에서 전쟁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쌍한 군인들 데려다가 전쟁에 쏟아부을 때 박정희가 우리나라 젊은이들 갖다 바친 거 아니야. 그래서 고엽제 피해자가 다 돼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게 베트남 전쟁이야. 그 전쟁에서 미국이 졌어. 그 다음 걸프전. 걸프전은 누가 일으킨 거야? 아버지 부시. 그 전에 중동전쟁. 중동전쟁은 뭐냐? 이 미국의 의회에다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국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대자본이 유대계 자본이야. 그 유대계 자본이 소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래 팔레스타인의 땅인데 그게 이스라엘 땅이라고 미국이 선언을 해버리잖아. 유엔을 시켜서.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 땅이 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 땅인데 왜 이게 이스라엘 땅이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안에 가자지구라고 있어. 그 가자지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어. 그런데 거기에다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공습을 해갖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야. 얼마나 죽었더라?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죽였잖아. 그러다가 그게 이번에 유럽에서 비판이 일어나가지고, 유럽에서 비판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되게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좌우지간 그 이스라엘이 미국의 의회와 무기 방위 산업체에 영향력이 있어. 얘네들이 중동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중동 전쟁도 결국은 뭐였냐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이 키운 친미 정권과 친소 정권의 전쟁이었어. 그 전쟁도 미국이 졌어.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미국이 졌어요. 그때 이 미국이 그러니까 친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키웠던 게 후세인 그리고 빈라덴 이런 애들이라는 거. 그게 이제 뉴스에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 한겨레 신문에 쭉 르포 기사로 나왔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런 미군이 소위 이제 그 미친놈들을 키웠다고. 그게 이제 반소련 친미 정권을 만들려고. 그런데 얘네들이 너무 큰 거지. 너무 커서 나중에 미군에게 반대한 거야. 민족주의로 뭉치면서 미군에게 반기를 들어. 그래서 결국은 빈라덴이나 후세인이나 미군이 가서 죽인 거라고. 지들이 뿌린 씨앗을 지들이 거둔다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일으켰지만 미국이 지고 이긴 게 없어. 그 다음에 걸프전을 일으키지. 걸프전을 그 아버지 부시가 일으켜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막 전 세계의 부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미국의 요격 미사일, 그러니까 이제 서로 열추적 미사일 경쟁이 붙은 거야. 소련하고 미국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그 소련이 미국의 비행기를 추격해갖고 박살내는 미사일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 미사일을 추적해서 격파하는 미사일을 개발했다. 그러면서 걸프전을 일으켜갖고 무기 장사를 한 거야.
그런데 그 무기 장사를 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미국 거 아무도 안 샀어. 왜? 미국 미사일의 요격률이 3%였대. 미국 미사일이 소련 미사일을 쫓아가서 격추시킨 게 3%밖에 안 돼가지고 아무도 미국 미사일을 안 사고 소련 미사일만 사갖고 가버린 거야. 그래갖고 미국이 그때 적자가 나와. 그래서 그 안 팔린 무기를 우리나라에서 다 산 거 아니야. 그걸 우리나라에서 다 샀다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 걸프전 다음에 아들 부시가 일으킨 게 이라크 전쟁. 그것도 미국이 이겼다라고 억지로 선언만 했지 이긴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인 모든 전쟁에서 미국이 빚을 졌어. 엄청난 빚을 진 거야. 국가 예산으로 방위산업체에다 비싼 무기를 사가지고 그걸 중동에다 다 쏟아부었는데 이기질 못해. 왜? 중동에 여러분 중동 그 여행 프로 봤어요? 여행 프로 한번 봐봐. 중동에는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 중동의 대부분 사람은 텐트 치고 살아. 아직도. 그 텐트가 얼마짜리야? 얼마 안 해. 그냥 그 뭐 낙타 가죽 뭐 이런 걸로 치고 살기 때문에 그 텐트가 비싸지도 않은 텐트야. 그거 치고 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부자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면 남자들은 전부 다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주로 여자와 아이들이 텐트에서 그 양젓 짜가지고 치즈 만들어 먹고 그러고 이제 거기에다가 그 텐트는 키케야 몇백 달러짜리래. 비싸봐야 몇백 달러인데 거기에다가 수억 원짜리 미사일을 쏟아붓는 거야. 여기가 무슨 근거지다 이러면서. 그러면 그렇게 쏟아붓는 미사일, 그 미사일 몇억 원짜리를 몇십 개를 쏟아붓는다고. 그 돈을 미국 정부가 이제까지 낸 거야. 근데 미국 정부가 내다가 돈이 없으니까 미국 정부가 돈을 내다 안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한테 전쟁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야. 자기 우방에다가 그걸 부담시키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파병을 할 때마다 빚을 지는 거예요. 그 파병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나라 군대에 가서 평화유지군만 한다. 그게 평화유지군만 가는 게 아니야. 전쟁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전쟁 비용들이 우리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걸 엄청 부담을 했어. 문제는 뭐야? 베트남 전쟁부터 계속되는 그 미국이 벌인 전쟁들의 결과 지금 미국 정부가 부도나게 생겼다고. 너무 비싼 무기를 너무 많이 사갖고 쏟아부어 놨는데 남는 게 없는 거야. 옛날에는 그럼 왜 미국은 이랬을까요? 옛날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이게 이제 전쟁이 나면 미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됐어. 왜? 미국이 이제 뭔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뭔가 미국 사람들이 뭘 많이 필요로 하질 않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싼 거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미국에서 뭐 이렇게 자동차를 다 만들어서 자동차를 썼는데 미국은 자동차 한 대 사면 50년씩 써. 그 영화 여러분 그거 알죠? 브레이킹 뭐더라? 그거 있잖아. 그 늑대 아니야 늑대가 아니라 그 흡혈귀하고 사랑하는 거. 흡혈귀랑 사랑하고 늑대랑 막 삼각관계 있고 막 그런 거 있는데. 아니 그런 미국 소설 유명한 거 있어 하여튼. 근데 거기 보면 여자 주인공이 타는 그 트럭이 브레이킹던. 그 여자 주인공 타는 트럭이 50년 된 트럭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트와일라이트. 미안해. 트와일라이트 얘기였어. 좌우지간 그렇게 미국은 자동차 한번 사면 50년씩 타버려. 그러니까 이게 생산이 이제 안 된단 말이야. 활성화가 안 돼.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어떻게 되냐면 전쟁을 하면서 군복 만들고 그 다음에 탄피 만들고 그러니까 뭐 총알 만들고 총 만들고 이런 걸 전부 다 사람이 한 거야. 조립하고 이런 거를. 그래서 그게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그게 전쟁 물자를 만드는 공장이 돌아갔어.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긴 거야, 미국에.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한번 하면 부자가 됐던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그 월급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돈으로 막 소비를 하니까 나라 경제가 살아났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가 1, 2차 대전을 한 다음에 야, 전쟁이 돈이 된다. 이걸 깨달은 거야. 그런데 한국전쟁에서부터 문제가 생겨. 왜냐? 한국전쟁이 그때 대부분의 전쟁을 뭘로 했어요? 그냥 그 2차 대전 때 남은 포탄 그걸 다 쏟아부었잖아. 생산이 안 된 거야. 미국에서. 남는 게 없었어.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야. 베트남 전쟁 때 무기가 뭐야? 네이팜탄. 그냥 이렇게 쏴버리는 화학무기. 이런 걸 썼잖아. 화학무기, 또 무슨 고엽제 이런 거 쓰면서 이런 건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야. 철저히 기계화해서 만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을 해봤자 남은 게 없는 거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전쟁을 해도 나라 경제가 살아나질 않고, 대신에 누구만 계속 부자가 된 거야. 방위산업체만. 그러면서 얘네가 계속 첨단산업, 첨단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막 만드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미국에서는 이제 사람이 타는 유인 전투기를 쓴다 안 쓴다? 지금 미국의 국방 전략은 유인 전투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 사람이 전투기 안 타기로 했다고. 왜? 이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 비용이 전투기보다 비싸다. 그래서 유능한 조종사는 그냥 원격 조종만 하고 무인기로 공격하는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단 말이야, 미국은. 그래서 이 F-35가 처음에 개발될 때는 미국 공군이 쓸 것처럼 개발하면서 막 여러 나라에서 같이 살려고 그랬어. 근데 미 공군이 무인기로 딱 전략을 바꾸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게 괜찮네? 라고 해버린 거야. 그래서 원래 많이 사기로 했던 나라들이 사기로 했던 주문량을 다 취소를 해버렸어. 그래서 미군도 안 쓰는 F-35가 남아버린 거야. 애물단지가 된 거지. 그걸 지금 우리나라가 사겠다고. 예. 유지비용도, 그러니까 미국의 무기들의 문제가 뭐냐면 유지비용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미국 무기가요, 사는 돈보다 3년이면 사는 비용이 나올 만큼 유지비가 많이 든대잖아. 그래서 1년에 국방비 수조 원이 미국산 첨단 무기, 너무 잔혹해서 쓸 수가 없는 거야. 쓰면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기 때문에 못 쓰는 첨단 무기를 사다 놓고 관리 비용으로 수조 원을 내고 있다니까? 우리 세금으로. 그러면서 돈 없다고 애들 양육비 깎고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누리과정 깎고. 그러면서 교사들이 애들한테 무상급식 때문에 명예퇴직 못한다고 개소리하고. 여러분, 교사들이요, 명예퇴직 못하는 이유가 애들 무상급식 때문이라고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한대. 여러분이 부모들로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세요. 지금 교사들이 지금 퇴직을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 지금 퇴직을 해야 연금을 더 많이 받아. 지금 퇴직을 해야.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퇴직을 못하게 막아. 그 연금 조정할 때까지, 공무원 연금 조정할 때까지 막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핑계를 무상급식 때문에 퇴직금 줄 게 없다고 뻥을 치는 거야. 무상급식은요, 많이 잡아야 3조 원이야. 무상급식 예산이 전국적으로 많이 잡아야 3, 4조 원이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작년 한 해 동안 누리과정이라고 해먹은 돈이 8조 원이야. 누리과정이 8조 원이라고.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국가 예산 8조 원을 쏟아붓는 누리과정을 만들고 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예산을 갖다 쓴 거야. 자, 누리과정하고 무상급식하고 어떤 게 더 커? 누리과정이 더 큰 거야. 무상급식 때문이 아니라 누리과정 때문이라고. 그런데 그걸 무상급식 때문에 명예퇴직 못한다. 그렇게 교사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이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런 얘기 오늘 망치부인한테 처음 들었다. 누리과정이 뭐냐 하면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무조건 정부에서 20만원, 22만원씩인가 왜 지원해주던 돈. 그게 누리과정이야. 근데 내년에 박근혜가 그걸 모두 지자체에서 내라. 지자체가 지금 다 적자인데 무슨 돈이 있어. 지자체는 그거는 대통령 공약인데 왜 우리더러 내라 그러냐. 그래서 내년부터 누리과정 완전 없애냐 마냐. 그 논의 중이잖아요. 그 예산이 8조 원이야. 그것 때문에 퇴직 못하는 건데 그걸 마치 뭐 때문에 무상급식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이 댓글 부대가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야. 왜? 무상급식은 진보 세력의 공약이고 이 무상급식 예산은 없애야 된다. 무상급식 때문에 지네가 2010년 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 지랄하는 거야. 무상급식을 왜 하냐? 그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왜 반말로 물어보고 지랄이니? 응. 무상급식을 왜 해야 되는지 네가 그 반말로 물어봐서 너 블랙시키고 설명할게. 무상급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부모님들이 다 새벽에 도시락을 쌌어요. 그죠? 그런데 새벽에 도시락을 쌌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최고. 그죠?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최고야. 그래서 이게 아버지하고만 살거나 어머니하고만 살거나 한부모 가정이 엄청 늘어난 거야. 그런데 이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가 도시락을 못 싸. 또 엄마들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목까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도시락을 못 싸오는 애들이 많아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래서 급식을 하게 돼요. 학교에서 급식비를 걷어서 급식을 하게 된 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급식비를 못 낼 만큼 IMF가 딱 되면서 급식비를 못 낸 애들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이게 급식비를 못 내니까 급식비가 학교에 빚이 되는 거야. 급식비로요. 1년에 학교에 그러니까 몇 년 동안에 학교가 몇백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가까운 적자까지 생긴다는 거야. 애들 하나가 그 급식비를 5만 원에서 7만 원을 냈었잖아, 옛날에. 더 냈나? 우린 7만 원 정도 낸 것 같은데, 그럼 한 명이 7만 원이야. 10명이면 70만 원. 이게 급식비 못 내는 애들이 학교에 뭐 이게 몇십 명 돼요. 그러면 한 달에 몇백만 원 빵꾸가 나는 거야. 그래서 1년에 그러니까 뭐 2천만 원씩 적자가 생긴 거야, 학교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 적자를 줄여야 되는 거야. 학교가 무슨 돈으로 그 돈을 갚겠어. 급식비 안 내는 애들 돈을. 이게 이제 그 지역마다 달라요. 우리는 한 7만 원 정도를 냈었어. 그래서 이 급식비를 국가에서 전체에서 내주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자. 그게 무상급식이야.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무상급식을 주자. 그게 무상급식론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자들 전 세계에서 세금 제일 조금 내요. 전 세계는 아니고 OECD에서 세금을 제일 조금 내요. 세금 내는 비율이 제일 작아.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세금을 우리 부자들한테 이명박이 깎아준 세금이 22조 원이야. 22조 원이면 이게 4조 넉넉하게 좋은 밥으로 4조 원짜리 1년에 4조 원짜리 밥을 주면 5년치 무상급식 값을 이명박이 부자들한테 1년에 깎아준 거야. 이명박이 부자들에게 깎아준 돈이 100조 원이라고, 세금을. 그 돈을 받았으면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무상급식 그 다음에 누리과정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22조 원이면 무상급식 4조 원 쓰고 누리과정 8조 원 쓰고 다 할 수 있는 돈이야. 그런데 그 세금을 이명박이 깎아주고 박근혜가 유지하면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안 걷으니까 그런 쓸 돈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거야. 자, 아까 중요한 얘기 하다 말았는데, 학교에서 이 무상급식, 그러니까 급식비를 안 내는 애들 때문에 적자가 2천만 원씩 쌓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애들한테 급식비 안 내면 밥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근데 애들이 배가 고프니까 같이 막 그 친구들 먹을 때 따라 들어가서 먹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학교에서 급식비 안 낸 애들을 프랜카드에 걸어놓고 얘네들이 와서 밥을 먹으면 도둑질한 거다라고 애들한테 가르치는 일까지 생긴 거예요. 급식비 안 낸 애들의 명단을 교실 뒤에다 걸어붙이기도 한 거야. 이래서 이게 문제가 됐어. 옛날에 노무현 때까지는, 김대중 노무현 때 10년은 IMF 이후라서 환경이 어려운 애들은 담임하고 상담을 하면, 그러면 얘네들은 담임이 급식비 면제 신청을 해줬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급식비 안 내고 밥을 먹을 수 있었어. 그런데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아이들더러 가난을 증명하라 그런 거야. 네가 급식비 못 내는 이유를 서류상으로 증명해라. 애들이 그걸 언제 하냐고. 그래서 서류상 증명을 못하면 급식을 못 먹게 된 거야. 그래서 무상급식이 생긴 거예요. 모든 아이들에게 나라에서 밥을 주자. 이만큼 설명해도 왜 무상급식 하는지 모르겠어? 이만큼 설명해도 왜 무상급식 하는지 모르겠어? 자,
망부님, 선별적 복지를 하면 되지 왜 무상급식을 하나요? 좋은 질문 나왔습니다. 아주 태도가 바르니까 안 쫓아내고 설명할게요. 선별적 복지가 뭔지 알아요? 가난한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지해주자는 얘기야. 정말 멋진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말에 맹점이 있어요. 가난한 아이들의 기준이 뭐냐고. 누구부터 가난하냐고. 선별적 복지가 가난을 증명하라는 거야.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월세, 이런 것들을 다 떼어서 내서 가난을 증명하라는 거야. 가난을 증명해야 선별적 복지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적 복지는 나쁜 거다. 그러니 보편적 복지를 해주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자.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선별적 복지가 왜 나쁜지 이제 이해가 돼요? 선별적 복지는 이게 이명박과 새누리당,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거야. 안철수랑. 그들이 원하는 건 효율적 복지라는 이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난을 증명해야 돼. 그런데 그 가난의 증명이 웃기는 거야. 만약에 지금 얘가 아무런 돈이 없어. 그런데 아버지가 도망간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에 살고 있잖아. 그럼 얘는 가난하지 않은 거야.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난의 기준을 입증하는 게 아이들한테 너무 무리가 되니까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밥을 줘라. 부잣집 애들이나 가난한 집 애들한테 똑같은 밥을 주고 애들이 어떤 밥을 먹는지 부자들이 반성하게 하고 내가 세금을 좀 더 내야 되겠구나 라고 각성해서 세금을 많이 내게 하자. 그게 무상급식이에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할까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물론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지만 네. 자, 남북한 이야기랑 또 나머지 이야기는 오늘 서비스였는데 자, 오늘 또 얘기를 계속하면 내가 이번 주 방송을 못 하겠죠? 예. 자, 오늘 방송 부자의 기준은 뭔가요? 세금을 내고도 남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겠죠? 세금 내고 아무것도 쓸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죠? 예. 부자의 기준이 뭐냐? 좋은 얘기예요. 부자의 기준이 뭐냐? 아파트를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부자 아닐까요? 아니 2채까지는 어쩔 수 없다 쳐. 사고 파는 기간 때문에. 아파트를 3채 이상 가진 부자 아닐까요? 아파트 3채 이상 가진 사람들한테 걷었던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예요. 그거 없애라고 개지랄했죠? 그 다음 또 그 법인세, 대기업에게 물었던 법인세 10% 깎아줬어요. 그 사람들 법인세 내고도 돈 남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회사 이름으로 외제차 타가지고 끌고 다니다가 바람 피고 강에다 버리고 지랄하고. 부자들한테 법인세 깎아준 것만 더 받아도 돼. 노무현 때 부자들한테 걷었던 세금, 법인세, 종부세 그것만 걷어도 우리 아이들이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양육비를 지원받고 아무런 눈치 안 보고 밥 먹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나쁘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자, 방송을 물론 내가 나의 방송을 모두가 다 이해할 거란 생각 안 해. 내가 이렇게 100번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전혀 이게 스피커 안 켜고 들어온 애들도 있고. 근데 어떻게 오늘 방송 들으면서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 알게 됐다 손? 그동안 몰랐었던 이야기를 알게 됐다 손? 망치부인 방송을 보면서 그동안 몰랐었던 이야기를 알게 됐다라는 분 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손들어 주시는 거 보면서 제가 힘을 얻어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이야기를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갈 때 그만큼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국민을 천치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괴로워지겠죠? 네. 오늘 마무리는
원스에서 망치부인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If You Want Me 라는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비 오는 월요일, 내일까지 비가 온다죠? 비가 몹시 오고 나면 기온이 내려가고 낮 기온이 20도 밑으로 내려가면 이 단풍이 들 텐데, 사실 아마 그 단풍을 보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 지금 단풍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늦가을까지 더운 거야. 보니까 지금 5월부터 한 10월까지 계속 20도 이상의 온도가 유지가 돼요. 낮 기온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단풍이 이제 예쁘게 들지 않고 그냥 바로 낙엽이 들 수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자연이 파괴돼서 이래. 자연이 왜 이렇게 파괴가 됐을까요? 예.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 멈추질 않아서. 먹고 남는데도 더 갖고 싶어서. 더 갖고. 그래서 자연이 파괴된 거죠. 여러분 그 책 아세요? 내 영혼에 따뜻했던 날들이란 소설을 보시면 인디언들이 사냥을 하는 원칙이 나와요. 그 인디안 할아버지가 인디안 꼬마를 데리고 사냥법을 가르쳐.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이제 그 잡혀있는 새들을 잡는 거야. 근데 잡고 보니까 7마리가 잡혀있어.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설명을 하는 거야. 자연의 섭리는 그 튼튼한 놈이 살아남아야 더 튼튼한 새끼를 낳고, 그래야 그 종이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을 잡아먹을 때는 가장 약한 놈, 가장 허약한 놈을 먹을 만큼만 잡아야 된다. 그리고 풀어줘야 그들이 또 새끼를 낳고 번성을 해서 또 다음에 와서 사냥거리가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유교나 도교나 기독교 사상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독교에서 보면 아까 제가 여호수아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다음에 갖고 온 밀가루를 다 먹었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막 투정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가루를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 가루가 딱 자기 식구 먹을 만큼만 먹고 남겨두면 안 돼. 남겨두면 다음날 곰팡이 쓸고 벌레가 쓰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 하루에 많이 걷어다 놓고 내일은 일 안 해야지 그러면서 많이 걷어놨는데 그게 다 썩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만나가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게 그 만나의 상징이에요. 내가 오늘 배불리 먹었으면 남한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기독교 철학이야.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회를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세지도 못하는 돈. 시크릿 가든에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 가난한 사람은 자기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고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돈을 벌고 싶어 환장하잖아.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죽을 때 가져가나? 돈이 몇십조 정도 되면 죽을 때 가져가? 한 푼도 못 가져가. 자, 그래서요, 오늘 망치부인의 방송 알아듣는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감동적인 방송이었을 것이고, 알아듣는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극혐 방송이었을 것이고, 이게 들을 지능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는 방송, 지능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방송. 여러분의 지능과 공감 능력은 여러분이 증명하실 내용이에요. 우리 옛날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바가지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그 안에 담길 수 있는 양이 다 달라진다. 바가지가 똑바로 있으면 물을 가득 담고, 바가지가 뒤집어져 있으면 한 방울도 못 담는다. 삐뚤음하게 이렇게 놓여있으면 절반만 담기겠죠? 여러분의 바가지 크기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오늘 방송 재밌었다면 추천, 재미없었다면 꺼져. 그리고 오늘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초콜릿, 스티커, 별풍선 모두 귀하게 쓰입니다. 제가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선물 못 하시는 분들이 소외감 느낄까봐 제가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그리고 추천해주신 3,545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이번 주는 목요일까지 창동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금요일만 광주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너무 오래 했다. 원래 내가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 텔레그램에 열받아가지고 다음 방송은 이번 주 금요일은 광주에서 방송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일이 3개 나왔어.